대만 해협에 위치한 단 하나의 반도체 공장 가동이 오늘 갑자기 멈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끔찍할 겁니다.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의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는 전부 무기한 연기되겠죠. 맞아요. 자동차 생산 라인도 당장 멈춰 설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거대한 인공지능 시스템 서버 확장이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네, 우리가 매일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밑바탕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셈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묵묵히 견인해줄 미래의 뼈대를 물리적으로 주저하고 있는 3명의 조용한 건축가들에 대해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라는 뻔한 이야기 이면에 존재하는 자본시장의 거대한 구조적 진실을 마주해야 하거든요. 진실이요? 네, 지난 30년간 기술 섹터는 때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을 만큼 미친 듯이 요동치고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잖아요. 닷컴 버블 때부터 끊임없이 출렁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굴곡을 딛고 다른 모든 자산군의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왔어요. 그 진짜 이유는 이들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장사를 넘어서 인류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통째로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타는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하드웨어, 인프라, 그리고 생태계를 근본부터 장악하고 있는 일꾼들, 즉 워크호스를 살펴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논리적으로 하나씩 풀어보죠.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대만의 공장, 바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흔히 TSMI라고 부르는 곳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출발점입니다. 기술 혁신의 물리적 토대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열광하는 혁신의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가령 엔비디아나 AMD, 애플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사실 자신들의 로고가 박힌 반도체를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네, 철저하고 냉혹한 분업화 구조거든요. 그들은 그저 기발한 도면을 그릴 뿐이죠. 도면만 그린다. 재밌네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혁신적이고 경이로운 AI 칩의 아키텍처를 짜내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컴퓨터 화면 속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 복잡한 2차원 도면을 원자 단위의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는 건 온전히 TSMI의 몫이죠.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극자외선, 즉 EUV 노광 공정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기계를 돌려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극미세 공간에 빛의 파장을 조작해서 수배로 개의 트랜지스터를 새겨 넣어야 하거든요. 와, 머리카락의 10,000분의 1이요?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마법이네요. 맞아요. 그 양자역학적 마법을 매일같이 현실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가 기발한 도면을 그리는 천재 건축가라면 TSMI는 그 도면을 현실의 마철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내는 세계 유일의 초정밀 시공사라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듭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그렇게 돈이 되고 중요하다면 돈도 아주 많고 기술력도 있는 다른 거대 기업이 우리도 벽돌 한번 쏘아보자 하고 뛰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시도하긴 했죠. 인텔이 바로 그 예 아닌가요? 자신들 칩뿐만 아니라 남의 칩도 만들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최근 오하이오주 대규모 반도체 공장 가동을 몇 년이나 연기해야 했습니다. 인텔의 그 뼈아픈 실책과 지연이 역설적으로 TSM이 파놓은 해자가 얼마나 깊고 험난한지를 완벽하게 증명해주는 사례입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파운드리는 수십조 원의 자본을 쏟아붓고 최신 기계를 사들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비즈니스가 절대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공학적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기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수만 명의 석박사급 인재들이 밤낮으로 기계의 미세한 진동, 습도, 온도를 통제해야 해요. 그래야 결함 없는 정상 칩을 뽑아내는 비율, 즉 수율 싸움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인텔 같은 역사적인 기술 거인조차 그 수율의 마법을 단기간에 복제하지 못해서 막대한 비용 출혈을 겪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TSM은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프로세서 분야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제3자 위탁 생산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독점력의 진입 장벽까지. 여기까지 들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무결점의 요새 같습니다. 네,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재무제표의 숫자를 보고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2022년에 기술주 전반과 함께 주가가 크게 고전했고 더 중요한 건 2023년에 실제로 매출이 4.5%나 감소했습니다. 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아무리 장벽이 높아도 장부상 매출이 꺾이는 구간이 발생한다면 이걸 안전한 장기 투자처라고 부르기엔 논리적 무리가 있지 않나요? 성장에 멈출 리스크가 있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2023년에 4.5% 감소라는 숫자의 이면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면이요? 그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PC나 스마트폰 같은 전방 산업의 재고 조정이 맞물렸던 일시적인 거시경제 한파였습니다. 아, 고객사들이 창고에 쌓인 재고를 털어내느라 칩 주문량을 잠깐 줄인 거군요. 빙고입니다. 누군가 다른 경쟁사가 등장해서 TSM의 기술력을 빼앗아간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칩을 덜 쌌을 뿐이지 칩을 다른 데서 산 게 아니란 말씀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다운사이클 구간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해자와 일시적인 수요 둔화를 명확히 구분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인류가 더 새롭고 더 많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트렌드는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당장 제가 쓰는 AI 비서 응답 속도만 해도 조금만 느리면 답답하니까요. 자율주행차가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0.1초 더 빨리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더 작고 강력한 칩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해집니다. 이 폭발적인 미래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가 지구상의 TSM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단기적인 사이클의 흔들림을 상쇄하고도 남죠. 경제가 회복되고 혁신이 다시 달릴 때 그 수혜를 독식하는 대체 불가능한 톨게이트에 서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TSM이 완벽한 칩을 찍어냈다고 쳐보죠. 근데 이 수만 개의 칩들이 상자 안에 모셔져 있다고 스스로 인공지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 칩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대한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명의 두 번째 챕터, 데이터 센터 운영사로 시선이 옮겨가는군요. 오늘 소개할 곳은 코어 위브네요. 네, 칩이 심장이라면 데이터 센터는 혈액을 전신으로 순환시키는 거대한 혈관이자 신경망입니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코어 위브가 기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랑 대체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건물 안에 칩 꽂아두고 빌려주는 건 똑같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환경을 요구합니다. 코어 위브는 여기서 두 가지 거대한 무기를 쥐고 판을 흔들고 있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베어메탈 프로세서 접근 방식이라고 들었는데요. 가상화를 건너뛴다는 게 정확히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건가요? 기존 클라우드 공룡들은 거대한 물리적 서버 하나를 여러 고객이 나눠 쓰게 하려고 하이퍼바이저라는 가상화 소프트웨어 계층을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쉽게 머릿속에 그려보자면 텅 빈 오피스 빌딩을 통째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 임대하려고 복잡한 가벽을 세우고 출입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가벽과 출입 시스템 때문에 정작 입주자들은 온전히 공간을 못 쓰고 문 통과할 때마다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돼요. 아, 대규모 AI 연산은 수만 개 GPU가 지연 없이 엄청난 데이터를 동시에 주고받아야 하는데 맞아요. 그 중간 소프트웨어가 일종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성능 세금처럼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코어 위브는 어떻게 다른가요? 코어 위브의 베어메탈 방식은 이 가벽을 전부 부숴버린 겁니다. 중간 관리 프로그램 없이 고객이 하드웨어 칩이 가진 컴퓨팅 파워에 100% 직접 접속하게 해줍니다. 기존 가상화 클라우드가 요금소 거치는 합승 렌터카라면 코어 위브는 장애물 하나 없는 전용 카레이싱 트랙을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프로세서 파워를 남김없이 부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아키텍처를 바닥부터 새롭게 설계했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은 옛날 뼈대를 그대로 쓰나요? 네, 많은 경쟁사가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하던 구형 프로세서 시절의 구조를 약간 개조해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코어 위브는 오직 대규모 AI 작업만을 위해 백지 상태에서 목적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드나요?
데이터 처리량이 압도적인 건 물론이고 치명적인 작업 중단 발생률을 비교 대상 대비 무려 50%나 줄여냈습니다. 잠깐만요. 작업 중단이 50%나 적다뇨? AI 모델은 매개 변수가 수조 개라 학습에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중간에 오류로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천문학적인 전기료와 날아간 기회비용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걸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LLM이 커질수록 이 미세해 보이는 50% 차이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겠네요. 작년 매출 성장률이 168%나 된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근데 제가 자료를 파고들다 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코어 위브의 2025년 예상 매출액이 51억 달러인데 밀린 주문인 수주 잔고가 무려 668억 달러에 달합니다. 13배가 넘는 수치네요. 당장 레스토랑 수용 인원은 100명인데 10,000명이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잖아요. 건물이나 전력망을 마법처럼 지어낼 수는 없을 텐데 이 수요를 물리적으로 다 소화하지 못하는 물류적 병목 현상이 오히려 가장 큰 리스크 아닐까요? 이걸 더 큰 산업적 흐름과 연결해보면 리스크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떻게 보시는데요? 물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물리적 제약은 존재하죠. 하지만 이 668억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잔고는 시장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게 AI 전용 인프라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기존 클라우드 공용들한테 개조된 옛날 인프라 말고 진짜 AI용 전용 트랙을 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경쟁자들이 과거 유산을 개조하느라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코어 위브는 처음부터 AI만을 위해 태어났잖아요. 이 태생적인 구조적 우위 때문에 고객들이 당장 못 쓰더라도 기꺼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서라도 쓸 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네요. 자, TSM이 완벽한 칩을 만들고 코어 위브가 AI 최고 속도의 전용 트랙을 깔았습니다. 하드웨어와 인프라는 정복했네요. 근데 아무리 지하 데이터 센터에서 칩들이 연산을 수행해도 우리 일상으로 포장되어 배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이 모든 걸 상업화할 생태계의 포식자, 알파벳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두 기업이 보이지 않는 곳의 심장이라면 알파벳은 막대한 자본과 전 세계 소비자 접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우리 일상 끝까지 전달하는 신경망 그 자체입니다. 성장률부터 보면 정말 놀라워요. 지난 분기 17%, 작년 전체 15% 매출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 초거대 기업이 장기적 평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서서 웹에 접근하는 문지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침에 안드로이드 폰으로 알람 끄고 지메일 확인하고 유튜브 보다가 제미나이 검색하는 게 다 하나의 우산 아래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보다 현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의 모든 톨게이트를 장악한 느낌인데 이렇게 거대한 코끼리를 계속 뛰게 만드는 진정한 원동력은 대체 뭘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해답은 거대한 생태계 자체가 만들어내는 무한 동력에 있습니다. 자가 발전 같은 건가요? 네, 검색이나 유튜브 같은 캐시카우 비즈니스가 천문학적인 현금을 찍어내잖아요. 알파벳은 이 돈을 자신들의 가장 심장부에 있는 자체 하드웨어 혁신에 쏟아붓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자체 개발 AI 프로세서, TPU죠. 잠깐만요. 제 머릿속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까 칩 설계는 엔비디아가 세계 최고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구글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굳이 수조 원 들여서 칩을 맨 땅에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 사다 쓰면 편하고 안전한 거 아닌가요? 어떤 짐이든 싣는 범용성 측면에선 엔비디아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알파벳은 전 세계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직접 처리하는 단일 국가 수준의 기업이에요. 규모가 다르군요. 생태계 내부의 복잡한 검색 알고리즘이나 제미나이 같은 거대 모델을 훈련하는데 남의 비싼 범용 트럭을 사오는 건 비합리적이죠. 오직 알파벳 자신들의 데이터 연산만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해 맞춤형 칩을 직접 쓰는 게 구조적으로 낫습니다. 캐시카우에서 번 돈으로 내부에서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한다. 결국 외부 하드웨어 공급망에 목매지 않고 자급자족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이 생태계의 무한 동력이 선순환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자체 TPU로 비용을 낮추면 구글 클라우드를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점유율이 오르고 또 엄청난 현금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그 수익은 또다시 다음 세대 TPU 개발 같은 고도화된 혁신에 투자되는 거고요. 다른 경쟁자들은 비싼 엔비디아 칩 가격에 허덕일 때 알파벳은 막대한 자본력과 압도적 실행력으로 스스로 길을 닦고 있는 거네요. 인터넷의 톨게이트를 장악한 통행료로 자신들만의 지하 비밀 도로를 계속 뚫어버리는 셈이죠. 와, 생태계 안에서 자원이 순환하는 속도가 경쟁사를 압도할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우리는 장기적 포트폴리오를 견인할 3명의 거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불가결한 하드웨어 제조 능력의 TSM, 혁신적이고 특화된 AI 인프라 코어위브, 그리고 자가 발전하는 무한한 디지털 생태계 알파벳까지.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 세 기업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기술 기업들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주도하고 우리가 정부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문지기가 되었다면 만약 알파벳처럼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생태계가 결국에는 인터넷 그 자체를 대체해버리는 날이 오진 않을까요? 아, 무서운 통찰이네요. 스스로 인터넷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갈 필요조차 못 느끼게 만드는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매일 켜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